안녕하십니까, 박종호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직장 어린이집 설치 관련 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어린이집이 없는 사업장이 꽤 많다고 확인됐습니다. 영유아 보육법에 따르면 상시 여성 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합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인데 기업들의 생각은 많이 다른 모양입니다. 심지어 일부 기업들은 직장 내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것보다 벌금을 내는 게 더 싸다는 입장입니다. 회사들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직장 내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수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합계 출산율이 급락한 상황에서 직장 내 여성 중에 자녀를 키우는 여성이 소수인 경우가 많아서라는 건데요. 사내복지는 많은 직원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데 자녀를 키우는 일부 직원에게만 직장 내 어린이집이라는 혜택을 주는 게 돼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저출산 문제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제는 초저출산에 부합하는 새로운 정책적 대안도 모색해야 할 상황입니다. 9월 25일 월요일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주식시장의 흐름을 알아보는 증시 열렸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86번가 정광우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네, 오늘 우리 증시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63% 그리고 코스닥은 1.49%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지난주에 나왔었던 FOMC 결과가 매파적이었던 거, 이 부분이 계속해서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 하고요. 그리고 주말 동안에 보시게 되면은 중국 쪽에서 지금 헝다그룹 관련해가지고 신규 채권의 발급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정보 공개 위반 혐의로 인해 가지고서 증권 규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걸 받게 되면서 지금 신규 채권 발행의 요건을 채우지를 못했다. 그러면서 비록 그 미국 선물은 좀 안정이 되어 있지만은 중국 쪽의 부동산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하면서 오늘 증시 시작을 했거든요. 그 영향도 우리 증시가 좀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증시에 지난주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은 무엇보다 FOMC 회의가 아닌가 싶은데요. FOMC가 예상보다 매파적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좀 의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준금리는 동결을 했는데 왜 매파적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인데요. 근래에 들어와가지고서는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라는 가장 중요한 정책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 가지고서도 본인들의 속마음이 어떤지를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점도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도표라는 거는 말 그대로 연준 위원들이 향후에는 본인은 이런 식으로 기준금리가 흘러갈 것으로 예상한다. 그 예상치를 뭐 2024년, 5년, 6년 이렇게 찍는 거거든요. 아, 점으로 찍어서 알려주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FOMC 회의가 딱 있을 때에 그 점의 분포가 어떠한지까지도 몇 개가 어디에 찍혀 있는지 다 공개를 해줍니다. 근데 그 중에서 시장이 주목하는 바는 위원들의 딱 중간에 있는 그러니까 중앙값이 몇 %이냐. 그게 이제 어쨌든 뭐 여러 명의 위원이 점을 찍었는데 가장 중간에 있는 그 형태로 갈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점도표가 비록 기준금리는 동결을 했지만은 내년도, 내후년도의 점도표가 각각 2단계씩 기존에 비해서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생각은 이게 좀 더 높은 금리가 더 장기간 지속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장기 금리는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증시는 이제 하락을 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앞서서 두 가지 정도의 추가적인 요인이 있다고 하셨는데 점도표 말고 다른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네, 다른 하나는 바로 중립금리 상승에 대해 가지고서 파월 의장이 언급을 한 점입니다. 이 중립금리라고 하면은 이게 너무나도 어렵거든요. 일단 그 이제 한 달 전으로 돌아가 보시게 되면은요, 당시에
잭슨 홀 파월 의장 연설이 있었죠. 그때 당시에도 아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회의를 앞두고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혹시나 중립금리가 상향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발언을 파월 의장이 할 것이냐 이 여부였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 당시에는 여기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질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했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중립금리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중립금리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중앙은행이라는 곳은 특히 연준은 두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플레이션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적당하게 나오는 거. 물가 관리요.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고용이 또 적당하게, 그러니까 뭐 완전 고용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 너무 실업자가 많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그 경제 체력에 비해서 또 너무 과도하게 고용이 돼서 실업자가 적어서 경기를 필요 이상으로 과열시키지도 않는 뜨뜻미지근한 가장 중간 정도의 알맞는 온도라고 할 수 있는 예. 그런 금리를 우리가 이제 중립금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은 미국은 이거를 어느 정도로 보일 수 있느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거는 그 측정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또 기간에 따라 가지고서 다들 중립금리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저는 오늘 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거냐 하면 장기를 가지고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로 놓고 보게 되면 연준의 물가 목표는 2%입니다. 이건 너무나 잘 알려져 있죠. 그렇죠. 그러면 연준 위원들이 생각하는 장기적인 금리, 기준금리 수준은 얼마이냐? 요것 또한 점으로 찍습니다. 예. 그렇게 했을 때 중앙값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게 몇 퍼센트냐면 2.5%입니다. 그러면은 이 기준금리, 장기 기준금리하고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목표를 빼보면 0.5가 남게 되잖아요. 예. 요 0.5%를 우리가 실질 중립금리, 그러니까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해주는 금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럼 요 조사 결과에 대해 가지고서 연준 위원들은 0.5로 생각을 해 오고 있는데 학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면은 학계에서도 이런 논문 자료나 뭐 아니면은 실제 그 필드에서 쓰이고 있는 이제 레포트, 분석 레포트들을 보면 보통 0에서 1%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요 정도 수준이 합당하다라고도 어찌 보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파월 의장이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중립금리가 조금 올라간 것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러면 만약에 물가는 2% 목표 그대로인데 중립금리가 0.5가 아니라 1이나 2가 된 것 같다라고 해버리게 되면 장기적으로 금리도 2.5가 아니라 3, 4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이렇게 올라간 기준금리가 정말 장기간 높은 금리로 지속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우려가 들어버리니까는 역시나 이게 또 주식시장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중립금리라는 게 이렇게 중장기적인 어떤 금리 수준을 어떻게 보면 예측할 수 있는 수치인데 그게 올라가니까 당연히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친 거군요. 그럼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점도표도 연준 위원들이 생각한 금리 기조가 조금 더 올라갔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거는 세부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기본적으로 점도표에 대해서 연준이 이야기할 때에는 예. 매우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항상 덧붙이는 것이 이것은 본인들의 계획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경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분석을 했었을 때에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걸 연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개개인들이 점을 찍었을 때 그렇게 나온 것이다 예.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결국에는 향후의 경제 지표가 변화하게 되면은 이 점도표도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변적인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 결국 놓인 데이터 중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의 속도로 내려가느냐 아니면 끈끈하게 유지될 것이냐. 그다음 또 한 가지는 경제가 너무 뜨거우냐 마느냐. 최근에 이제 경제가 다시 미국은 재가속화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정말 재가속화되느냐 아니면 한두 달 정도만 가속화되는 것처럼 보인 것뿐이냐. 특히 이제 미국의 소비 데이터가 최근 두 달간 예상치를 상회하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바로 이런 말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인플레이션의 경우에는 이번 주 금요일 날에 PCE 인플레이션이 물가 지표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그 전까지는 전년 동기 대비 4% 이상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그 아래로 내려옵니다. 3%대로 내려오게 됩니다. 음. 그래서 이래나 저래나 일단 인플레이션이 조금 꺾여 내려가는 거는 완연해 보인다라는 네.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유가가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좀 많이 올라가 버리면 어떡하느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과거를 쭉 살펴보게 되면은 유가가 올라갔었을 때 미국 연준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근원 물가거든요. 그 근원 물가가 그의 자극을 받아서 유가의 자극을 받아 올라간 적도 있고 영향을 받지 않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때그때 다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준에서는 지금은 되게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유가가 예. 올라간 게 이게 계속해서 높으면 분명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지금으로 봐가지고서는 그런 전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만약 전이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텐데 기대 인플레이션도 다행히 지금까지는 올라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미국의 소비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달부터 학자금 대출 관련 이자도 내야 되고 다음 달부터는 원금도 다시 상환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은행들의 대출 태도가 미국이 최근에 보게 되면 되게 보수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게에서 대출을 받고 싶을 때 그걸 잘 내주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이거는 소비의 제약 요인일 것이다. 그래서 소비가 그렇게 뜨겁지는 않지 않을까라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지금 보시게 되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시티 같은 데에서는 자사 고객들이 사용하는 카드 사용 데이터를 가지고 매주 이 데이터를 발표를 하거든요. 예. 근데 가장 최근에 나온 데이터를 보면은 9월 달, 이달 들어 가지고서는 드디어 소비가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로 돌아선 거로 일단은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소비에서 조금 안 좋은 영향은 분명히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미국 경제의 재가속화론까지 우리가 얘기하기는 너무 이른 것이 아닌가. 너무 이른 걱정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점도표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지 자세히 말씀 주셔서 이제 이해가 확실히 된 것 같고요. 이제 중립금리도 한번 말씀 여쭤보면 파월 의장이 중립금리에 대해서 점점 더 높게 설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슷한 류의 발언을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연준 위원들의 의견들이 좀 모여진 것들을 본인이 대표적으로 발언한 거 아닌가 이렇게 봐도 되나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과연 누군가의 파월 의장의 혼자만의 생각인지 예. 아니면 연준 내의 특정 소수 세력인지 혹은 연준 내 다수가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정확한 파월 의장의 발언을 보게 되면 연준 내의 소수 그룹이 이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뭐냐 하면 장기금리 혹은 중립금리에 대해 점점 더 높게 점을 찍는 위원들이 있습니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럼 실제로 어떠하냐 했을 때 지난번 점도표하고 이번 점도표를 비교해 보면 장기금리 우리가 2.5% 기준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난번에도 7명의 위원들이 이 2.5% 위에 점을 찍었었어요. 예. 이번에도 똑같이 숫자가 같습니다. 7명이 2.5 위에 찍었는데 예. 단 그들 중에서 5명이 그 전에 찍었던 것보다 훨씬 위에 점을 찍은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3% 위에는 3명, 예. 3.5% 위에는 1명이 찍었었거든요. 근데 예. 이번에 보면 3% 위로 5명, 3.5% 위로 3명이 찍은 것이죠. 예. 그러니까 5명의 상당히 강성, 매파적인 그런 이제 성격을 가진 위원들이 그러니까 긴축을 더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가진 거죠. 그 위원들이 이걸로는 안 되겠다. 더 높게 찍어보자라는 거를 표현한 게 아닌가로 보이고 다행히 이게 연준 내에 워낙 그 중앙은행들은요. 중립금리가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걸 바꾸는 건 정말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전체적인 목소리는 아니고 다만 근데 5명도 적은 건 아니에요. 예. 총 19명 중에 5명이니까 적지 않으니 그 목소리를 파월 의장이 일단 한번 소개를 해준 것이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예. 미국의 경제에서 또 한 가지 변수 중에 하나는 미국도 우리랑 상황이 비슷한 것 같아요. 예산이 잘 통과가 안 되나 봅니다. 맞습니다. 이거 자칫 잘못하면 미국 정부가 셧다운 들어간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이제 미국 정부 폐쇄 셧다운 관련해서는 왜 항상 이 시기에 얘기가 나오냐 하면 미국은 회계 연도가 정부가 9월에 끝납니다. 예. 10월부터 새롭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이제 새 예산안에 대한 처리가 필요한데
생각해 보시면 하원을 공화당이 가져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원에 있는 공화당의 몇몇 위원들이 강경파 위원들이 너무 이거는 과도하게 재정 지출을 한다라는 거죠. 좀 칠 거는 치자. 나는 반대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 과거에는 이런 사례들이 언제 있었냐라고 하면 제일 가까이로는 2018년도 말에서 19년도 초 트럼프 당시 대통령 시절에 34일 이게 최장기간 기록입니다. 예. 이때는 무슨 이슈가 있었냐면 멕시코에 장벽을 쌓는 게 이슈였었습니다. 기억납니다. 예. 네, 그래서 결국 통과는 돼요. 근데 최초에 57억 달러를 쓰겠다 했는데 14억 달러로 대폭 감소했었고요. 근데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받아들입니다. 그 전에 길게 했던 거는 2013년도에 오바마 케어였었거든요. 이때 당시에도 꽤 길었는데 16일간 셧다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총 따져보게 되면 미국 역사상 약 20번 정도의 셧다운이 있었다. 예,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좀 위기감이 고조는 되고 있는데 뭐 일단 일주일 남았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 예. 되기는 합니다. 우리나라에 비해서 미국은 민간 비중의 그 경제 규모가 훨씬 큰데 정부가 만약에 셧다운이 일어났다 그러면 어떤 영향을 받나요? 네, 제일 먼저 공무원 급여가 지급이 중단이 됩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 다음에는 각종 복지 관련 지출 이제 확인하고 나가야 될 것들. 예. 공무원들이 일을 못 하게 되니까는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관련된 지출 이런 것들도 영향을 다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정부 폐쇄가 발생하면 경제 악영향도 크고 증시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들 보시는데요. 근데 실상은 따지고 보면 사실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예. 일단 제일 현실적인 이유로는 그 기간이 좀 짧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워낙 초유의 일이다 보니까 예산안 통과 안 되는 게 양당이 적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폐쇄된 기간은 약 9일, 중간값으로 보면 4일로 짧습니다. 그러니까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고요. 일단 현실적으로 볼 때 이게 좀 조삼모사격인 게 급여가 그러면 중단된 기간에 영원히 안 주냐? 아닙니다. 합의가 되면 바로 지급을 합니다. 예. 각종 복지나 뭐 우크라이나 이런 것들도 종료 후에는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파월 의장도 이번 FOMC 회의에서 이 질문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정부 폐쇄는 전통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 이렇게 답변을 했을 정도입니다. 예. 그럼 셧다운이 증시에는 영향을 미치나요? 그래서 한번 나눠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 이야기가 나오면 증시가 좀 선반영을 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직전 일주일, 그 다음에 정부 폐쇄 기간, 요거를 다 이제 각각 나눠 가지고서 보게 되면 평균적으로 직전 일주일 동안에 약 20번 정도 셧다운 기간 동안 증시는 0.11%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셧다운 기간 중에는 0.01% 올라서 별 영향이 없었다 볼 수 있고요. 중간값으로 보게 되면 0.26%가 직전 일주일 동안에는 올랐었고 셧다운 기간 중에는 0.15%가 올라서 사실 이게 큰 영향을 줬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럼 기간이 길어지면 더 영향이 크냐 했었을 때 열흘 이상이었던 사례들을 합산해 보면 직전 일주일 더하기 셧다운 기간 다 합쳤을 때 마이너스 0.4%고요. 20일 이상이었던 사례를 보면 오히려 플러스 0.6%.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별로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렇게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대신 이렇게 셧다운이 일어나거나 그러면은 이게 연준이라든가 정부의 다른 곳에 불똥이 튀고 그런 건 없나요? 네, 그게 바로 데이터가 안 나온다라는 점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 2013년도에 그때 오바마 케어 때 데이터가 못 나왔었거든요. 예. 한 달가량 늦게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당시 연준 의장이었던 벤 버냉키가 연준이 연준 돈으로 돈을 낼 테니 제발 좀 내주면 안 되겠냐 데이터를. 했는데 네. 근데 노동통계국장이 그건 법적으로 안 된다라고 해서 안 나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때 최대 이슈는 테이퍼링을 언제 하냐였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현실적으로 데이터가 안 나오니까는 좀 약간 밀렸다라고 해야 될까요? 이때 당시에는 중요한 결정이 데이터가 안 나오다 보니 내려지지 않았던.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 셧다운 때문에 데이터가 안 나온다라고 해버리면 당장 11월 달에 있을 FOMC 회의는 일단 동결로 거의 확실시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연준 입장에서는 데이터가 있어야 의사결정을 하는데 네. 낭망했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이번 주에 꼭 챙겨야 할 이슈 있을까요?
네, 일단은 FOMC 회의가 좀 매파적이었고 중립금리 발언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정말 저희가 무엇인지 이번 주 목요일 날에 파월 의장의 코멘트가 있습니다. 요거를 투자자들은 관심 있게 볼 것 같고요. 그리고 물가가 여전히 중요한데 오는 금요일에는 미국의 PCE 물가 지표가 나오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경제에 대해서 점도표와 그다음에 중립금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자료였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광호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예, 이번 주는 월요일에 찾아뵙습니다. 한나라의 경제 현안을 분석하고 미래를 가늠해보는 돌아온 역시나 박정호. 저 아나운서 오승훈이 묻고 박정호 교수가 답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제 개인 사정으로 이제 월요일에 찾아뵙는데 죄송하기도 하네요. 아이, 별소리 다 하세요. 오늘은 인도로 또 가는군요. 첫 번째 목적지가 인도였던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예. 제가 인도하니까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요. 네. 경제 얘기하기 전에 이거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과학 얘기인데 예. 인도가 달 착륙선 찬드라얀 3호 요거를 지난달 23일에 발사를 해서요. 역사상 최초로 달 남극에 착륙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달 남극은 태양빛이 안 드는 영구 음영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태양빛이 전혀 안 드는.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달 기지를 세운다거나 할 때는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겠죠. 네, 거기에서 물이 물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곳이 어디냐? 음. 달 남극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구인들로 계속 생각을 이어왔었는데 드디어 최초로 이제 성공을 했고요. 2주간의 탐사 임무를 마친 뒤에 다시 교신에는 실패해서 영구적으로 잠이 들었다. 이런 기사가 어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 소식도 한번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갑자기 그 소식을 듣고 났더니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 우리 아나운서님은 우주항공 분야를 전공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같은 분야를 전공한 분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많이 있을 예. 텐데 이렇게 우주를 연구하고 하시는 분들은 약간 순수한 목적으로 연구를 하세요? 아니면 약간 저희 같이 돈 냄새 맡고 그런 상업적인 목적이 있어서 연구하세요? 네, 뭐둘 다 어쨌든 목적이 다 멋있는 목적이긴 하잖아요. 뭐가 예. 됐든지 간에. 근데 우주를 꿈꾸는 사람들은 예. 순수한 목적이 더 많을 것 같긴 해요. 제가 이제 주변을 보거나 저를 비롯해서 보면 달을 그냥 동경하고 뭐 우주를 동경하고 이러다가 연구까지 뛰어들고 계속 연구를 이어가고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긴 합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인도 하니까 제가 먼저 떠오른 과학 얘기를 먼저 해봤는데 예. 인도가 우주 강국의 면모를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있어요. 인도가 우주과학 기술 쪽으로 급부상하고 있는데 미중 갈등으로도 인도가 또 급부상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요즘 이제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많은 경제 주체들이 이제 중국이 아니라 그럼 우리가 어디서 대안을 찾아야 되나, 기회를 찾아야 되나 이런 것들을 모색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네. 그 과정에서 당연히 영순위로 많은 분들이 관심의 대상을 두고 있는 나라가 인도입니다. 먼저 인도도 인도의 상황이 어떻게 되냐 하면요. 예. 인구를 일단 중국보다 앞질렀고요. GDP 성장률도 견실하다 보니까 앞으로 성장 가능성도 계속될 것 같다. 이런 인식도 많고요. 중국을 대체할 만한 곳을 찾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보다 이제 어디서 값싸게 생산해야 되지? 예. 이 고민을 많이 하는데 중국이 많이 인건비가 올라갔으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인건비 분야에서도 인도의 인건비는 중국의 인건비의 네. 20% 수준밖에 안 됩니다. 20%밖에 안 돼요. 예. 아우. 그러다 보니까 예. 야 이제 생산을 하기 위한 값싼 거점 기지를 인도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과정에서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이라고 해서 인도에 힘도 실어줄 것 같으니 뭔가 인도가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도가 부쩍 이렇게 GDP 성장률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전 세계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예. 요거를 집계한 별도의 지표가 있는데요. 글로벌 성장 기여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 글로벌 성장 기여율에 있어서도 중국 다음이 요즘 인도입니다. 전 세계가 경기 침체 이런 걸로 걱정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인데 네. 인도가 어쨌든 글로벌 성장에 기여를 하는 국가로 급부상을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도가 그럼 바로 중국을 추월할 수 있는가 이것도 궁금하고요. 세계 경제에서 중국의 역할이라고 하면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예. 예,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데 이 자리를 또 대신할 수도 있는지
이거 궁금하거든요. 예, 일단 단기간으로 쉽지 않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단기간으로는 쉽지 않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도로 다시 달려가는 건데요.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인도의 인건비가 중국의 5분의 1 수준이고 성장도 많이 하고 그러면 거기서 만들어서 거기 내부에서 팔아도 되겠네라는 생각 때문에 관심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고 마침 오늘 아침에도 인도 소식을 우리가 송경제에서 전해드리기도 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그만큼 관심도가 높다라는 걸 반증하고 있는데요. 이제 자세히 얘기를 나누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 아직까지 갈 길이 좀 멀긴 하구나 아마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 그럼 그거는 어떤 이유에서 그럴까요? 뭘 보완해야 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예. 먼저 우리 인건비 5분의 1 정말 탐나는 소리였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실상을 이해해야 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사람 인건비는 싼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물건을 만들어서 외국으로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네. 다른 인프라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전기 필요하겠죠. 예. 그런데 인도의 전기와 관련돼서 전력 송배전 손실률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 전력 보낼 때 그냥 유실되는 것들이요. 네. 이게 17% 정도 되는데 예. 이게 일반적인 OECD 국가의 3배 수준입니다. 아, 요거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력을 그러니까 송전선, 배전선 이런 것들로 쭉 전력을 수송하는 과정에서 소모되는 전력이 그렇죠. 생겨요. 그 비율인데 우리나라는 한 3, 4% 정도. 맞습니다. 이게 전선, 변압기 이런 큰 기구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력 설비의 효율성을 가늠하는 건데 이런 인프라가 어쨌든 낮다. 그렇죠. 예, 안 좋다. 이런 얘기인 거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는 대형 항만 시설이 없어요. 아, 그냥 요거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무역 같은 거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예. 한 번에 대규모 물동량을 커버해 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네.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 중에 하나가 세계 50대 항구 몇 개나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데요. 중국은 세계 50대 항구 중에서 14개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인도는 하나도 없어요. 아. 그러니까 대규모 물동량이 만약에 본격화된다고 했었을 때 항만에서 병목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상황이고요. 아. 사실 한국까지 가는 것도 걱정을 좀 해야 되는 게 인도는 도로의 5%만 고속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예. 대부분은 한국까지 갖다 줄 때 신호등 다 대기해야 되고 교차로 다 거쳐야 되고 이런 상황이고요. 일반 그냥 국도 지나가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국도의 40%가 비포장 도로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항구 옆에다가만 공장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육지에다 공장을 지어놓고 예. 물건을 바다 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것조차 어렵다.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인도의 인프라 미비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손실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비용이 올라가고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계산을 해봤더니만 중국에서 동일한 물건을 생산했을 때보다 네. 인도로 공장을 옮긴 다음에 생산을 할 경우 예. 중국에 생산했을 때에 비해서 생산 비용이 딱 5%만 절감되더라. 이게 요즘의 연구 결과들이에요. 그러니까 5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그 인건비의 어마어마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예. 한 5%밖에 못 줄인다. 그렇죠. 그러면 이미 인프라가 많이 갖춰져 있는 중국을 통해서 계속 하자. 뭐 이런 결정을 내릴 수도 있겠네요. 당분간 중국에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사결정도 지금 공존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인도가 어쨌든 지금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예. 이 기회를 발판 삼아 성장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도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더 큰 문제인데요. 네. 우리가 인프라는 사실 열심히 노력하면 몇 년 안에도 갖출 수가 있긴 합니다. 네. 그런데 인도에 그 진출해 보신 분들은 모두 똑같이 고민하는 게 네. 인도인들의 마인드, 어떻게 문화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경제하고자 하는 방식에 대해 있어서 굉장히 큰 뭐랄까요? 장벽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면에서 그렇죠? 예, 사실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인도로 진출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거기서 생산해서 이제 수출을 해야 되는데 인도도 지금 중국과 똑같이 우리나라가 탐나서 들어온다고 그러면 우리나라 내부 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해야지만 너희가 원활하게 우리 인도에 진출해서 물건 생산하고 또 물건 팔 수 있어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인도 그럼 내부 기업이나 내부 사람들하고 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인도는 아주 특이하게 중국과 다른 마인드가 있어요. 어떤 수출에 관심이 없어요.
수출에 관심이 없다. 예. 아, 그 수출에 관심이 전혀 없고 내수에만 치중하려는 마인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수가 인구가 지금 중국을 역전했잖아요. 그렇긴 예. 하죠. 그래서 세계 인구 1위인데 14억이 훌쩍 넘는. 네. 그러면 그럼에도 내수만으로도 충분하다 생각해서 그러는 걸까요? 인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면도 일부는 있는데요. 네. 글로벌 기업들이 보기에는 내수만으로는 현격히 부족하거든요.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나라 주재원이 인도에 가서 물건을 팔 때 첫 번째 직면하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예. 주재원들 손에 쥐어지는 그런 제품들은 고스펙, 고사양의 제품들이 손에 많이 쥐어집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는 그런 고스펙의 물건을 팔아야지만 마진율이 높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런데 인도 현지 국민 소득을 봤을 때는 그런 고스펙의 물건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일부밖에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70인치 이상 대형 TV를 이제 팔아야 한 미천 잡을 수가 있는데 네네. 인도 현지를 돌아다니고 팔려 보면 30인치, 40인치 이것만 이제 자꾸 찾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하려고 하는 외국의 사람들은 인도의 내수에는 어쨌든 그거를 소비층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소비층이 탄탄하지가 않으니까 네. 수출을 주로 해야 되는 목적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네. 인도 안에 있는 인도 사람들은 수출에 별로 관심이 없다. 이 맞아요. 부분에서 충돌을 한다 이 말씀이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합작을 하거나 근로자들이나 영업사원들에게 야 이거 들고 나가서 외국에 팔아라고 해도 아니 국내에서 해야지 이걸 왜 외국에 자꾸 들고 나가자고 해요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인도인들이 특이하게 단기 성과에 거의 집중하는 기질이 많고 글로벌 기업들은 중장기적인 계획도 같이 세워야 되는 이런 차이도 있어요. 막대한 돈이 투자가 되니까 어쩔 그렇죠. 수 없이. 예. 쉽게 말씀드리면 인도인들은 지금 당장 저기에다가 이걸 팔 수 있으면 그걸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기질이 더 많은데 예. 우리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 기업들은 앞으로 나아갈 걸 생각한다면 지금 여기에 연연할 게 아니다. 이런 서로 간의 뭐랄까요? 기질적인 차이.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네. 정부 차원의 뭐 제도적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또 있을까요? 아유, 그것도 어마어마해요. 인도는 예.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한 나라가 아니라 지자체의 자율권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상법, 세법, 환경 관련한 규제 등등이 전부 다 달리 운영되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도를 진출을 했었을 때 이렇게 법 체계와 제도 체계가 달라서 낭패를 보는 기업들도 많아요.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주마다 법이 다르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그래도 문제가 크게 일어나지는 않잖아요. 네. 그럼 지금 인도와 미국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주마다 법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예. 사실 미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미국도 주마다 법이 다르고 세부 적용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이해를 미처 하지 못하고 진출했다가 최근에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이 크게 세금 플러스 과징금을 물고 털고 나온 적도 있어요. 어떤 사례죠? 그 대표적으로 주에서 네. 권고하고 있는 어떤 환경 관련한 규제가 중앙 정부와 다르다는 걸 모르고 뒤늦게 그게 발각된 다음에 니네 이거 은폐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하면서 대거 과징금 물고 추가적인 벌금 물고 나온 적이 있는데요. 예. 아예 사업부를 철수해 버릴 정도였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미국에도 분명 지자체마다 법과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생기는데 네. 자, 미국과 인도의 차이는 뭐냐 하면 미국은 내가 몰라서 생기는 일이거나 그 일로 인해서 문제가 불거지면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상황으로 그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런데 인도 같은 경우는 법이 있는 것과 그걸 적용하는 게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법이 있는데 적용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단 그렇죠.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예. 법들도 충돌이 있을 때가 있고요. 네, 그렇죠. 이 법을 적용해야 될지 저 법을 적용해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유권 해석이 들어가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권 해석을 적용해야 될 때 네. 합리성이라고 해야 될지 적용 여부에 대한 일관성이라고 해야 될지 이런 게 상당히 적은 편이에요. 특히 인도는 전통적으로 판차야트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예. 이 판차
판차가 조정관 이런 뜻입니다. 이 어떻게 보면 마을 동네에서 누군가가 분쟁이 생겨요. 네. 그럼 이 판차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자 이렇게 처리합시다. 당신은 여기 양보하고 당신은 이거 양보해서 이렇게 물 사용은 이렇게 우리 저수지 사용은 우리 합의 본 겁니다. 이렇게 처리하는 그 관습 아닌 관습이 있거든요. 예. 이 판차야트라는 일본 내부의 관습 때문에 일본은 전문가 인도? 예, 네. 죄송합니다. 네. 인도는 전문가 재정 제도라는 걸 두고 있어요. 전문가 재정제도. 이 전문가 재정 제도는 기업뿐만 아니라 경제 활동에 있어서 전기 요금을 어떻게 할지도 결정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법을 어느 걸로 적용할지도 결정을 해줘요. 예를 들어서 외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기료 많이 탕감해 줄 테니 오세요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판차 역할을 하고 있는 전문가 재정 제도에 포함되어 있는 전문가가 이 회사는 우리 인도 경제에 기여한 바가 크기 때문에 법인세도 낮춰주고 관세율도 낮춰주고 전기료도 많이 낮춰주십시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장 다 짓고 네. 실제 딱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작 딱 들어오는 요금 고지서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일선 지자체 가서 물어보면 나하고 얘기 안 했잖아.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률끼리 충돌을 한다거나 했을 때 이게 법률이 우위에 있는 법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쉽게 알게 하고 정리된 게 있어야 되는 그걸 법적 안정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관습 같은 것들이 대신하고 있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죠. 이런 부분은 문제가 되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도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준비한 질문이 몇 개 남았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퀴즈를 드려야 될 시간이에요. 그래서 퀴즈 드리겠습니다. 중국의 대체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나라 인도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는데요. 인도는 인구의 80% 정도가 힌두교를 믿습니다. 그래서 신성하게 여기는 동물이 있죠. 가축의 하나로 초식 동물이면서 어린 개체는 송아지라고 부르는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퀴즈입니다. 네. 오늘도 힌트를 주셔야죠. 예, 이것도 참 특이했어요. 그래서 오승훈 아나운서나 우리 이독실 과학평론가 두 분 중에 한 분에게 나중에 여쭤봐야지 했던 건데 뭔데요? 우리나라는 이 동물의 울음소리를 음매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인도인들은 이 소리를 우리랑 다르게 듣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물의 울음소리를 흉내내는 걸 보면 우리랑 전혀 다르게 발음합니다. 뭐라고 해요? 이건 감히 제가 할 수가 없네요. 하여튼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음매라고 하는 동물입니다. 그렇군요. 저도 이건 모르겠는데 궁금하긴 하네요. 네, 정답은 문자로만 받는 거 알고 계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1로 보내주시고요. 정답자 중에 3분 뽑아서 2잔씩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 제가 진행하고 박정호 교수님이 답하는 시간. 요즘 가장 궁금한 나라의 속사정을 들여다보는 역시나 박정호. 저는 다음 주에는 다시 수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동률의 출발 듣고 계시고요. 한 주를 시작하는 날이라서 한번 선곡해봤습니다. 좀 전에 내드린 퀴즈. 인도에서 신성시하는 동물 정답은 소였습니다. 정답 맞히신 분 0314님, 0128님, 4704님 세 분에게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아주 높이까지 오르고 싶어.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